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민우입니다. 배수진으로 승부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입니다. 제목이 좀 살벌한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추성훈 같은 격투기 선수로 오인하실까 봐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벤처 기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키워온 사람인데 이 테드 담당자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품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사 얘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청중들이 관심이 있어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벤처기업을 하면서 20년 동안 안 망한 게 신기하다. 네가 안 망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흥미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약간 기분이 좀 나빴어요. 뭐 그럼 내가 망하란 소리냐? 응? 안 망한 게 비정상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2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 오늘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배수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배수진에 대해서 좋은 그 그림을 찾으려고 검색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때 검색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배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이 그림 겨우 찾은 겁니다. 할머니 그림, 애기 그림, 학생 그림 엄청나게 배수진이 많이 뜨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도 배수진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배수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강물에 빠지면 저 고기밥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배수진입니다. 이 배수진 얘기는 그 사마천의 그 사기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삼국지만큼이나 잘 알려진 초안지에 그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를 세운 그 유방을 도왔던 유명한 전략가 중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제갈공명보다도 더 뛰어난 전략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불우한 시절에 시장바닥에서 그 깡패들 살기 위해서 깡패 다리가랭이 사이로 지나간 것 이외에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한신이라는 분이. 그 분이 썼던 전략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배수진을 쳤다. 배수진의 각오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배수진을 얘기가 나옵니다. 배수진을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립장군이 왜군을 막기 위해서 이 충주까지 내려오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이상해요. 문경세제에서 막았으면 적어도 며칠을 더 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충주 탕금대에다가 배수진을 치고 버티다가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배수진을 정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신립이라는 사람이 왜 장군이라고 불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시조선 그 시절에 무슨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전쟁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필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책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배수진, 이거 훌륭한 전략이다 하고 그걸 썼던 것 같아요. 그 쫄딱 망했습니다. 적어도 배수진은 제가 생각할 때 한신처럼 필드 경험이 많고 상대 심리도 정확히 읽을 줄 알고 우리 병사의 심리도 정확히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배수진이라는 얘기를
화두를 들고 나왔고요. 정말 피할 수 없으면 돌파하라라는 이 얘기로 이 배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겪어왔던 그런 위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것이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창업을 하고 20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세봤습니다. 도대체 몇 번 정도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던가. 세보니까 4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 오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1년도에 있었던 IT 버블 붕괴입니다. 그때 벤처기업들 많이 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도에 제가 사업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고민이 깊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8년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 세보니까 정확히 4번 정도의 그 위기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보니까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위기가 와요. 그 다음 위기는 언제일까 계산을 또 다 했습니다. 배수를 치야 되니까요. 2012년이더라고요. 지구 종말론이 지금 기승을 부리죠.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근데 2012년에 저한테 또 위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직감입니다. 먼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 시절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뉴스에서 보도되던 내용들입니다. 환율 폭등으로 1달러에 800원 정도 하던 게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나중에 2,000원까지도 갔죠. 두 번째가 주가 최대 폭락, 뭐 그날이 며칠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상 최대의 부도 사태가 일어나죠. 마침내는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실리콘밸리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들여다가 대기업 연구소에 납품을 하고 그걸 도와주고 뭐 먹고 사는 뭐 그런 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폭등이 저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 재앙이었죠. 그리고 그 해에는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신용이 좋아가지고 원화는 받았는데 달러는 천천히 송금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환율이 폭등이 되니까 수백만 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앞이 깜깜한 겁니다.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망할 짓을 한 겁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그 실리콘밸리의 거래 회사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죠. 우리나라에 생긴 IMF는 이건 천재지변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보험회사도 천재지변일 때는 배상을 안 해주더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리콘밸리 물론 천재지변이 안 일어났죠. 어렵게 얘기를 이제 영어로 그것도 이제 이렇게 풀어갔는데 의외로 참 순순하게 제 요청을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6개월만 지불 유예를 해달라. 그러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 내가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참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승낙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이제 둘러보니까 그때 실리콘밸리는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새로운 산업이 막 일어나고요. 나스닥 열풍으로 정말 많은 벤처 갑부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요. 실리콘밸리에 엔지니어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인도에다 아웃소싱하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직접 고용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이민 쿼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람 좋은 엔지니어 구하기 쉽지 않죠.
그걸 보니까 좀 저도 번뜩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야, 너네 일손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좀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죠. 살려줬는데 이제 내 먹고 살 것까지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엔지니어들한테 야, 짐 싸라. 우리 여기서 할 일도 없는데 미국 가서 돈 벌자. 그래가지고 12명이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머리 팔고 일해가지고 빚을 다 갚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아, 인터넷이 앞으로는 정말 커지겠구나. 그럼 뭘 해야 우리 사업이 더 커질까?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시스코와 이베이란 두 개의 어떤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가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IMF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 사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IMF 같은 일이 아니면 저 뭐 비행기 타고 갈 일도 없어요. 정말 착실하게 사업을 잘했습니다. 이게 7년 만에 찾아온 위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이구나.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하더라도 옆에 와 들이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60km 안전운전 하지 말고 120km 한번 밟아보자. 뭐 이런 어떤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정말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인터넷 장비를 개발을 해냅니다. 그때 당시엔 시스코밖에 그 장비를 만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승승장구를 해서 2000년도에는 드디어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 원에 등극을 합니다. 저는 그때 벤처 1,000억 갑부로 그 신문에 날 때입니다. 근데 그 돈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2001년도에 IT 버블이 붕괴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미국에 터지죠. 세계 경제는 불황으로 빠져들고 IT 경기도 내리막길을 걷고 국내 많은 벤처기업들이 도산을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때 뭐 10억 돌파, 100억 돌파, 200억 돌파 승승장구하던 그 사업이 처음으로 매출을 감소를 합니다. 그 전에 240억을 했는데 그 다음에 170억으로 마감을 합니다. 주가는 폭락합니다. 이익도 감소하고 심지어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으로 얘기한다면 매년 A 학점을 받았는데 한 해만 F 학점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뭐 사업한 사람이 하다가 보면 매출이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했지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맨날 A 학점 맞다가 어느 날 F 학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부모님한테 보이기도 그렇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문제가 되면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해집니다. 그걸 감추고 싶습니다. 아니면 볼펜으로 찍 그어가지고 F자에다 일자만 그으면 A자가 되잖아요. A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분식회계 유혹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은 2년, 3년 뒤에 결국 사라져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치부를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영영 이걸 극복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것 같아요. 실제 그때 분식회계에 연루돼 가지고 망한 회사들이 무지 많습니다. (2001년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초고속 인터넷 장비 회사로 떠오릅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다 저희가 제끼고 2002년, 3년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유형은 좋아지는데 실제 R&D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경영이냐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은 다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밖에서 보면 번듯한 회사로 보이고, 이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부실이 쌓여갑니다. 악성 재고 바로 털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둡니다. 마치 재고장에 있는 것처럼. 부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회계가 워낙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하락해도 상장에서는 못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조금 어수룩한 시절입니다. R&D를 지속하다 보니까 투자 현금은 고갈돼 갑니다. 유상증자에서 동원해보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 하락은 하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 제가 지멘스라는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너네가 제품 개발해주면 유럽 시장에 한번 팔아보자. 저는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저는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1억 불만 투자를 하면 내가 내 회사를 너한테 주겠다. 네가 최대 주체라.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조롭게 협상이 끝나고 1억 불 투자를 받고 회사는 다시 날개를 얻게 됩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벤처기업으로서는 1,000억 돌파를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 처음 돌파하는 겁니다. 2006년, 2007년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위기였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기는 2008년도에 일어납니다.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융위기 전에 세계 통신장비 시장이 계속 불황으로 가다 보니까 지멘스란 그 글로벌 대기업도 힘들어 가지고 통신장비 부분을 노키아에다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임기도 다 끝나고 은퇴회 준비하고 여기 와이프하고 같이 어디 미국 가서 잘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이거 뭐 내가 원해도 안 일어날 일인데 그런 제안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08년 8월에 인수를 했는데 한 달 뒤에 9월에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지더니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그때 기분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직원들 3분의 1을 6개월 동안 휴직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10년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냅니다. 사상 최고의 매출과 사상 최고의 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네 번의 위기를 겪고 극복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교훈은 배수진을 승부하랍니다. 첫 번째 IMF 위기를 넘으면서 제가 뼈에 새겼던 말은 항상 최선을 다하자. 정말 지인사 대천명이다. 솟아날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그 버블 분기 시절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자. 정직한 길만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협상을 할 때는 사심없이 모두 던져라입니다. 다 던졌더니 다시 왔잖아요, 저한테. 비우니까 채워진다는 걸 그때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가 와요.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대세의 순응을 한,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방향이 있었지만 그 부는 바람의 방향에 제가 맞춰서 판단했던 것이 저한테는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제 뼛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가했던 초심으로만 돌아가면 다 실천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왜 저걸 못할까?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왜 많은 기업가들이 중간에 사라져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기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도 하고 기득권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망 초심이면 백전불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남자병법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